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정원 상식 특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전 국민적인 스타 검사가 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국정원 사건도 있지만요. 근데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국민들의 기대에 이게 부응하는 것인지 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국회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가 그냥 제2부속실 설치해서 하면 되지 왜 그냥 안 하려고 하지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야당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용산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안 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젠지 그저께인지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는 그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공약이고. 예. 그 공약 파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비난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무릅쓰고라도 그냥 하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 반장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메인 뉴스에 안 나오고 조간신문에 안 나오고 부장은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정보를 털어놓는 시간. 국회 반장 뉴스 두 분 모셨습니다. 곽지연은 프레시한 국회 반장,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2882님. 최 기자님이 왜 여기서 나와? 이수연님. 최영찬 기자님 반장으로 승진? 어쨌거나 반갑네요 하셨는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월요일 뉴스 언더블락을 담당해 주시는 세계일보의 최영찬 민주당 반장이세요? 민주당 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근데 최영찬 기자는 스페셜 게스트 같지가 않아요. 매주 나오시니까 그죠? 예, 뭐 근데 승진한지는 좀 됐고요. 승진은 아니죠. 정확히 승진은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 야당은 사실 규모를 줄입니다. 여당일 때보다 좀 규모를 줄여서. 그래도 감투인데. 예, 감투. 예, 그렇죠. 반장이 처음 되셨을 땐 여당 반장 아니셨나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름은 여당이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선거를 져서 그런 거지. 내가 졌나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졌지 내가 졌어. 요겁니다. 자, 오늘은 저 야당 뉴스는 조금 뒤에 다뤄보고 오늘은 요거부터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KBS에서 어저께 또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앞서 뉴스 본부로 보려고도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외가 쪽 육촌 조카가 행정실에 근무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 얘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공식적인 그 직책이 있는 거니까 비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근데 요거를 문제 삼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비선은 아닌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될 때는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분이 정확한 뭐 스펙이나 뭐 자격 요건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 오래 근무했다 뭐 이런. 예, 그런데 어쨌든 6촌 뭐 8촌 이 정도의 친인척 관계인데 보통 그러면 능력이 좋아도 웬만하면 거르거든요. 또 뭐 이해충돌 관계도 있고 친인척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안 걸리는 거죠? 외가 6촌이면. 그게 지금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 쪽 대통령실은 그런 규정이 아마 지금 해당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 국회에는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국회의원실 보좌진 그 뽑을 때는 그거를 딱 제한을 하거든요. 신고를 하거나.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직은 뭐 현행법은 뭐 위반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현행법 뭐 문제 없고 뭐 비선은 아니니까 공식 직책 들어왔으니까. 근데 결국 어제 이제 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행 요거 때문에 값이 합쳐져 가지고 좀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곽 반장 아닌가?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 뭐 그거는 이제 진행자님께서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민법상 친인척 개념에는 들어가고 근데 그 이해충돌방지법상에는 되는지는 지금 아니 대통령실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는 상태인데 이 대통령 육촌 동생이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고 경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큰 뉴스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원모 비서관 부인이 이거 뭐 그 비서관 부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윤 대통령 부부와 기존에 알던 지인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스페인에 동행했다. 그리고 오늘 모 아침 조간일보 그 조간 신문 칼럼에 이제 그 김건희 그 지금 코만선 대표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의 그 이른바 삐컷 사진이나 일정 같은 게 공개가 되는 게 그분의 친오빠를 통해서 이제 기사한테 뭐 배포가 됐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일보 칼럼이 있었죠. 그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방금 최영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정한 상식 특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전 국민적인 스타 검사가 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국정원 사건도 있지만요. 근데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국민들의 기대에 이게 부응하는 것인지 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국회 용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가 그냥 제2부속실 설치해서 하면 되지 왜 그냥 안 하려고 하지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야당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용산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안 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젠지 그저께인지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는 그 제2부속실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습니다. 공약이고. 예. 그 공약 파기에 대한 좀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비난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걸 무릅쓰고라도 그냥 하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오늘 아침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진복 수석 따로 만나서 비공개 대회 때 내가 얘기했다. 그냥 부속실 만드시라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는 만들면 야당에서 공약 파기했네 적어버려 이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요구한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하겠지만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요? 내가 너무 순진하구나. 하루나 이틀 그냥 매 맞고 가면 됩니다. 그거 잠깐인데 그게 좀 싫은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스타일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 부속실이 이제 금도 채용 누구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뭐 정치권에서 누구를 들여보내고 이런 것을 좀 싫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추정도 되는 대목입니다. 어제 또 갑자기 뉴스의 중심으로 들어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기자들한테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 시절에? 예, 그러니까 YS DJ가 뭔가 어떤 자기의 공약 이런 걸 깰 때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YS는 하루 만에 180도로 확 틀어버려서 한 이틀 두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욕을 안 한대요. 이틀 세게 두드려 맞고. 근데 DJ는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양심이나 뱉은 거에 좀 거리끼는 게 있으면. 하루에 1도씩 방향을 틀어가지고 180일 동안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6달 동안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 공약 논란을 보면 YS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 3일 있으면 좀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그 공약을 못 뒤집어 엎어서 지금 뭐 그 지인이라는 뭐 그 비서관 아내를 데려가고 뭐 오빠를 통해서 사진을 뿌리고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이 나가고 이러면 사실 이게 점점 더 안 좋은 상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YS는 태풍을 좋아하셨고 DJ는 장마를 좋아하셨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은 본인의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산으로 청사 이전한다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공약에 있어서는 좀 후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양육비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면에서 내가 하실 수 있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공약을 지키겠다. 이걸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4부에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나오시니까 조혜진 의원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근본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지. 자, 국정원 얘기 좀 해볼 건데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 곽 반장 고발했잖아요. 네. 국정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봐요? 여의도에서는. 뭐 당연히 아직 사실관계는 뭐 아직까지 100%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정치 공세다, 뭐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인 목적의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여당에서는 앞서서부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TF도 만들고 굉장히 여론전을 세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당이 한 거를 국정원이 이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여당에서 이렇게 장점화를 하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와중에 국정원에서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고발을 했다. 뭐 이게 여당이나 그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을 한 두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위중을 뭐 직접 어떤 전달이 있었든 아니면 이들이 이제 알아서 추측을 한 거든 간에 결국 그게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좀 전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국정원에 근무했던 분들 중에 문제가 됐던 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 때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어쨌든 좀 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해서 이런 뭐 정치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후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려 한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다라고 보는 거구나. 네, 박지원 야당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문제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국정원도 이렇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면은 국정원 뭐 검찰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에 약간 충성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좀 의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은 본인은 그 자료 그 정보 자료 삭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가요? 뭐 그때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특정해서 그걸 공개하면서 이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고. 그게 또 오늘 조선일보의 혐의가 거의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의 진술이 있는 거를 삭제했다는 거고 박지원 원장의 해명은 뭐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정보 생산을 군 당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국정원은 말하자면 그걸 전달받은 것뿐인데 이거를 전달받은 쪽에 삭제를 해봐야 어차피 군에 생산한 기간에 정보가 남아있는데 삭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 뭐 국정원이 바보냐. 뭐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앞서 저 곽 기자가 얘기했던 조선일보 오늘 보던 내용은 난 한국 공무원 구조에 달라. 박지원 당시 원장이 이런 내용의 감청을 확보하고도 배제한 의혹이 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헤드 기사고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이게 국정원 원장이 사실 여러 명 지난 정부 때도 옥고를 치르긴 했잖아요. 근데 역대 국정원장 중에서 박지원 전 원장만큼 정치적인 거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훈 국정원장보다 상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퍼져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서초동에서 뉴스가 나오겠네요. 어제 이제 삼청동으로 좀 가볼게요. 어제 당정협의 했죠. 삼청동에서. 네. 네. 당정대는 아니고 대통령실 빠지고 정부하고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 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당정대인데. 네. 근데 대를 빼달라고 그랬어 명칭에서. 그 정부랑 정부와 여당에서는 당정대라고 하면 마치 정부 따로 대통령실 따로냐. 대통령실도 정부다. 그리고 과거에 당정청이라고 했던 게 어떤 뭐 청와대의 어떤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빼달라. 뭐 그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최 기자가 굉장히 웃는데 다들 생각하는 건 따로 있죠. 아니 그 말고도 다들 생각하는 건 뭔데? 아니 이제 뭐 대통령실이 너무 두드러지는 게 싫어서일 수도 있는데 이 전에 여기 앉아 계셨던 분도 근데 그 말씀을 한번 하시긴 했어요. 네, 이철이 뭐 청와대는 정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당정이 사실 맞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당정은 보통은 이제 부처와 당관에 이거 있고 보통 여기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얹으면은 당정청 이렇게 해서 뭔가 더 한 단계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당정대 하면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긴 하죠. 네. 그거보다 지금 두 분이 웃고 있다는 저 함의는 곽 기자 그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당이랑 엮이기 싫어서 그런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더하기 이제 내일 오늘 윤리를 앞두고 있는 전날 당이랑 대통령이 좀 대가 만난다는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1차 당정대 협의회라고 처음에 사실 그 정부 여성에서 공식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추경호 수석하고 그 이렇게 저기 대통령실까지 해서 같이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정대라고 쓰지 말고 당정이라고 써달라고 그게 요구가 온 시점이 이제 국민의힘 저번 윤리위 직후인가 직전인가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뭔가 그런 묘한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 당정대라고 하면 이 대통령실 명칭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굳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명칭을 못 정하고 있는 사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삐딱한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당정대 협의에 관련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겨레 신문 좀 찾아보세요. 한겨레 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렸는데 보셨어요? 한덕수 총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막 차 한 잔 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준석 대표는 딴 데 보고 서 있어. 같은 기가 막히게 그런 사진 잡았더라고. 같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가운데 서 있는데 왼쪽에 2명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 3명 얘기하고 있고 이 대표 혼자 정면 보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제가 본 한겨레 신문 사진에
그 오른쪽에는 그 두 명이 있었나 보다. 어쨌든 지금 우리 정 PD가 밖에서 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분위기잖아요. 저 사진에서 나타나는 게. 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쓴소리 많이 했다면서요. 정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 마지막 거의 당정될 수도 있어서 한 건 아닌가라는 네. 좀 의심도 되는데 네. 하여튼 뭐 본인 나름 성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닐까요? 특히 59초 쇼츠 공약 같은 경우는 본인과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합작을 했고 성과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팽시키려는 거냐라는 걸 뒤에 이제 괄호치고 함의를 담아놓은 의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고위 당정에 참여한 걸 수도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낸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어제 당정 처음 나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여튼 그 자리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뭐 불편한 이야기를 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당정에서 뭐 이렇게 전제를 자락을 깔더니 이 대선에서 국정과제를 통해 말한 많은 정책이 정책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뭐 이 59조 쇼츠 공약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애물이 된다. 그다음에 전장현 시위 관련 정부가 추상적 감정적 대응을 했다. 이게 뭐 수위가 사실 여당 대표가 당정에서 이렇게 편하게 주스 한잔 하면서 꺼내놓기에는 수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당정대가 아니라 여야정을 할 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냥 저간에 흐르는 밑에 깔리는 흐름이 내가 이준석이 선거 과정에서 기가 막힌 공약들을 만들어서 선거를 이겼는데 집권한 다음에 정부하고 대통령이 왜 그거 이행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수위 차원에서는 검토가 잘 됐던 게 있는데 왜 지금 정부가 이걸 똑바로 안 하고 있냐. 사실 정부를 어쨌든 뭐 그걸 만든 사람이 다 자기라는 자락을 깔았든 안 깔았든 어쨌든 정부가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질타를 한 내용이어서 사실 그 자리 분위기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발언을 보면 앞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에 이어서 뭐 경제정책 관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세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말한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권 원내대표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2번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야, 그게 어제 그 사진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저 결과 나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민주당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민주당 전당준비 하는데 경선 룰 가지고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조간신문 보니까 친명계 의원 연판장과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뭐 수박 깨기 퍼포먼스 이런 것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물러서서 친명계 쪽을 손을 들어주는 안을 냈다. 뭐 이런 보도 있던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을 하긴 어렵지만 뭐 일부 영향을 끼친 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약간 위축이 됐었는데 근데 그걸 보통은요 비대위가 의결했으면 당무위는 약간 박수치고 끝내는 그 요식행위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많이들 좀 뿔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당무위원들이. 근데 문제 당무위원 구성안을 보면은 친명계라고 할 만한 분이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저렇게 밖에서 60 몇 명이 뭐 연판장 돌리고 떠들어도 이게 되려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좀 연락을 돌려봤더니 우상호 위원장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그냥 비대위 원안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이 나왔어요. 지금 당이 위기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이 안이 말이 되냐라고 해서 결국은 다시 반발하는 목소리로 나오니까 그냥 비대위가 숙인 모양새인데 뭐 어쨌든 친명계의 영향도 있었고 뭐 그 안에서도 그래도 이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했던 분들의 용기를 잃지 않아서 낸 결과였다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1차 컷오프 할 때 당대표 경선에는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회는 그냥 중앙위원회 100%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재명 의원이야 당대표 나오면 뭐 여론조사 30%든 40%든 0%든 간에 컷오프는 통과할 것 같고 뭐 어떻게든 간에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맞습니다. 여론조사 반영 안 하고 그냥 중앙위원회 100%로 컷오프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지금 셈법이 다 다른데요. 제 이제 판단을 보자면은 중앙위 100%로만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 좀 강성 의원들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그렇게 막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시면 2년 전에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를 당했어요. 예비 경선 때. 그 이유가
당연히 다들 되겠지. 뭐 네. 권리당원들한테 인기도 많으니까 되겠지라는 생각에 나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표를 안 줘도 이 사람은 표 많을 거야라는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당원 표는 어차피 그 이후 문제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엔 중앙위원들, 뭐 지역위원장, 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그 예비경선 당일날 굉장히 연설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권리당원한테 인기 있는 강성 발언만으로는 안 된다. 그때는 안 된다. 전략적 고려들을 하니까 중앙위원회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분들도 되게 여러 명이 나올 텐데 그럼 누가 약간 명심이냐, 약간 이런 또 싸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짧게 마지막 질문. 오늘 또 어떤 신문 정치면 보니까 이재명 플러스 철험의 지도부 탄생하나? 이렇게 썼던데 가능성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졌죠. 원래 그 비대위가 제안한 룰대로 했으면요, 뭐 충청 1명, 호남 1명, 영남 1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 쪽 그 최고위원 후보들은 사실 이재명 의원과 그렇게 막 엄청 우적이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로 다시 수도권 의원들이 최고위원이 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요. 뭐 정청래 의원이랄지, 뭐 최민희 전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되면은 뭐 친명 체제 구축이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장 뉴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곽 반장, 최 반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